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이면우 부소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연구소가 올해 들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비디오 저널이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세종 토크,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해서 한국의 신정부 윤석열 당선인의 조만간 이제 새 정부를 출범시키겠습니다만 윤 당선인의 신정부가 추진할 대중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한중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주제를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정재흥 박사님하고 그리고 단국대의 이동민 교수님. 우리 이 교수님은 저희 연구소의 객원 연구위원들도 와 계주시는 측면도 있어서 특히 더 모시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요사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두 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오늘 좋은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렇게 전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금 그 한중 관계의 현황이랄까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윤 당선인의 신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하는 대중정책 내지는 한중 관계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바람직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우리 정재영 박사님께 한중 관계의 현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좀 소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세종 이 토크에 한중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해준 이면우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현황과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다시피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됩니다. 1992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8월 24일 날 한중 관계를 수교를 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 수립은 탈냉전과 새로운 어떤 세계화라는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 외교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한중 관계 수교가 벌써 30년이 됐고 올해가 이제 한중 관계 3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년을 맞이하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 현재 지금 역시 상당히 많은 도전 과제 그리고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양자 관계도 있지만 저는 이제 내적 외적인 변화, 가장 큰 변화가 이제 미중 관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사실상 패권 경쟁, 전략 경쟁이 격화가 되고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한중 관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1992년도 한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맺었던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도 탈냉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제 좀 우호적인 관계로 전환되면서 이제 그러한 대외적 환경이 변화되면서 한국과 중국이 외교적 관계를 맺었는데 지금 한국과 중국은 또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세계적 글로벌 질서 차원에서의 어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서 지금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중 관계에 상당한 큰 도전 요인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중 관계가 그동안 30년간을 돌이켜 보면 경제적인 동인이 가장 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이 정치 체제라든지 외교 안보적으로는 서로 이질적인 체제지 않습니까?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고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이
사실상 그동안 발전해온 가장 큰 동의는 경제 협력인데 지금 미중이 어떻게 보면 경제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제 디커플링이 격화되고 경제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과 중국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과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경제에 있어서도 이제 과거의 어떤 의존 측면이 아니라 이제 경쟁의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반도 문제고요. 한반도 문제에서 핵심은 북핵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북핵 문제는 여기 부소장님도 잘 알다시피 뭐 30년 동안 계속 격화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92년도 한중 수교 이후에 사실상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북핵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 한중 수교가 될 때 북한은 미국과 수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3년도에 북한이 NPT 탈퇴를 하고 이제 북핵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또 한중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현안이고 네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것도 뭐 미중 관계이지만 한미 동맹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상당히 격화되고 악화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뭐 미군의 전략자산, 주한미군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이거 결국은 다 결국 한미 동맹의 문제인 거고 이것이 결국은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도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국내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서해 문제, 방공식별 구역 문제, 이호도 문제 이런 부분도 그래서 한중 간에는 상당히 앞으로의 이제 좀 하나의 현안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현재 한국과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중 관계의 현황을 검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대중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선 그 전 단계로 해서 한국과 중국이 놓여 있는 환경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도 그 말씀부터 먼저 시작을 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발생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내지는 미국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중요한 우리가 대중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환경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이동민 교수님한테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것이 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의 대중 정책이라고 그럴까 기존의 한중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미중 관계의 그런 양상 그리고 또 미중 관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의 변화 차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미중 관계에 대한 이 미국의 그런 그 입장 변화를 보면 사실상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관계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데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정책은 유지한다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거시적으로 두 개 차원에서 대중정책의 방향성과 인식에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미묘한 차이점이 굉장히 우리 한미동맹 발전과 또 한중관계 설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대중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 중국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노선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그 미국 자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자강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특히 이제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그 변화가 있는 것이고, 둘째는 대중정책을 사안별로 나뉘어서 세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3C 정책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는데 하나씩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미국 내에서 이제 불고 있는 자강운동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는 미국의 이제 그러한 전략이 어느 정도 좀 수정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의 첨단 과학 기술을 비롯한 제조업의 그러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 전략을 지금 조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술적 부상이 가시화되에 따라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새로운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는 것인데, 한 가지 트럼프 행정부 시기와 그 다른 점은 문제의 본질이 외생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내부로부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미국의 이러한 그 정책이 아주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중국의 뭐 화웨이를 비롯한 기업들이 뭐 5G 공급망을 비롯한 4차 혁명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또 각종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 의회 보고서, 또 백악관 보고서, 국방부 보고서 등에서 중국의 이 신흥기술 분야의 특정 발전의 양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그동안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 그리고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그 자성의 목소리에 나오는 이런 것이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기술 및 군사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있는 사실대로 그대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대응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된다는 점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그 트럼프 행정부는 그 미국에 유학 중이던 그 인민해방군 관련 대학원 박사생들을 포함해서 과학자다 1000명 이상을 그 기술 탈취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를 하면서 대거 추방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유수한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또 트럼프 시기에는 기술 유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뭐 미국의 FBI와 같은 이 권력기관이 총동원돼서 오랜 준비 기간을 통해서 대처를 했다라고 보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접어들면서 한 가지 큰 변화는 중국의 기술적 부상 부분을 일부 인정을 하면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이제 마련하고자 한다. 결론은 이 중국의 신흥기술 발전 전략을 당분간 그 지연시키고 방해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미국의 역량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제 선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대대적인 중국 내의 기업 제재는 지속하기보다는 미국 내의 그러한 중국 그 기업들의 이제 기업 인수합병 등을 이제 막고 대처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기조의 하나의 대응이 뭐 인도나 뭐 다른 국가들로 산업 공급망을 리쇼링하는 전략에서 미국 중심의 그런 산업 공급망 구축을 하고 또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면모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미국의 이제 그 브루킹스 연구소의 이제 라이언 헤스라는 최고 연구위원은 최근 출간한 이제 스트롱거라는 책에서 주장하기를 팬데믹의 문제, 그리고 국제 경제의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 핵 비활성 등 이 비전 통합법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어느 정도 지속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또 중요한 점은 중국의 부상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미국의 기준에 가지고 있었던 그다음 위대성을 부활시키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미국 정부는 미국의 역동적인 성장과 또 혁신의 그러한 추동력을 제공해주는 이민자를 위한 유연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또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빅테크 산업을 위해서는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인도나 다른 여러 국가들의 과학자들을 그런 유입을 이제 허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바이든 시대의 정책 대응 및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대전략을 연구하는 뭐 조시아 러브너 같은 그 교수는 주장하기를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와 현실 이익 사이에 격차가 있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뭐 이민 정책의 유연성을 가지고 이제 대응한다는 것은 미국 중심의 산업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여서 신흥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규범과 또 표준 우위를 선점해서 미국의 그런 산업적 비교 우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중국도 나름대로의 산업 공급망을 별도로 구축하려 할 것이고 자국 중심의 기술 표준들을 만들어 가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주죠, 그 베이징 대학의 이제 왕지수 교수가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당대 미국 평론이라는 학술지에서 미국도 그러고 중국 양국 모두 그 이 상호 의존성이 높고 또 산업적 으로 깊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의 디커플링도 그 도전 요인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다.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큰 정책 변화 중에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의 변화는 결국에 이제 협력적 경쟁이라는 새로운 그런 방식으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미국의 이 3C 정책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3C 정책이란 cooperation, competition, 그리고 confrontation. 다시 말해서 이제 협력, 경쟁, 대립을 혼재하겠다는 것인데, 환경, 뭐 기후변화, 팬데믹, 비확산 문제 등의 비군사 측면,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는 국제 공공재 제공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하고, 또 신흥기술 및 경제 영역에서는 경쟁을 유지하고, 또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대립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그러한 3C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뭐 대만이나 뭐 남중국해 또 이런 지역에서 미국이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대립을 하고 또 동맹국들과 이 대중포위 전략 노선을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및 군사 부상 이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그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 박사님 먼저 하실래요? 제가 이어서 할까요?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 미국의 그런 인식의 변화가 또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기회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부분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그 기본적으로 이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그런 미국의 영향력 확대가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의 기조였고, 또 지금도 그런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전략을 연구하는 이 컬린 듀익이라는 교수가 오바마 닥트린이라는 책에서 미국이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가치 중심 외교를 주장을 하면서 뭐 유엔이나 뭐 교황청 같이 너무나 소프트하게 유라시아 정책을 추진한 결과 러시아나 중국 같은 국가가 어부지리로 이 유라시아 대륙의 그런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미국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했다라는 것이죠. 중국은 특히 1대1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뭐랄까 force multiplier 이 역량을 이제 배가시키고 있고, 또 미국은 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냉전이 종식이 되고 소련이 붕괴된 시기에 미국은 그 당시에는 러시아 제국에 대해서도 완전한 그런 재기불능한 상태를 이제 만들어 놓겠다라는 그런 신보수주의자들의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 이 이후에 너무나 이제 그 신경을 못 쓰고 안일하게 대응했다라는 것이 이제 콜린 듀 교수의 주장입니다. 어찌됐든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제 미국이 중동 정치에 빠져 있으면서 이 자유국제 질서에 중국과 러시아를 묶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 가지 분명하게 이제 추진되는 점은 유라시아 전략을 새로 구축을 하고 또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유라시아 전략의 이 전략적 재조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중심에 있고 또 유럽의 우방국들과 미국이 협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반부를 그 웨스턴 에머스피어를 이제 서부 전선을 강화를 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이 우방국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이 동반부 전선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미국, 유럽, 동아시아가 유기적으로 이제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바라는 것은 이러한 구대에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해 달라는 것이고 이 3자 연맹이 유기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 관점에서 미국은 그 우크라이나 전선과 대만 해협을 비롯한 동아시아 영내의 그 문제들을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우려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구상이 사실상 이 전략적 불신, 다시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전략적 불신을 상쇄하고 또 오히려 더 양국 관계를 더 친밀하고 친밀한 연대를 강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 전 트럼프 행정부의 뭐 베리 포산이나 그 뭐 존 미얼사머 같은 이런 구조적 현실주의자들은 이제 주장한 게 결국에 이제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또 역의 조종자의 역할만을 하여라라는 게 그런 주문을 했고 특히 이제 미얼사머 교수 같은 분들은 이 자유국제 질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과 동맹국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자유국제 질서의 유지가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미국이 추진해야 하는 것은 중국을 대응하기 위한 첫째,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해야 된다. 둘째, 러시아를 중국의 영향력 하에서 분리시켜서 미국과 협력을 모색하게 해야 된다. 절대로 중러 양국 관계를 강화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어찌됐든 아직 미국의 정치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였고 또 바이든 행정부는 그 중상층을 위한 그런 외교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선택적 개입만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 국가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고 또 무조건적인 안보 및 경제 공공재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국가뿐만이 아니고 일본 같은 국가도 사실상 1차적으로는 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 외적 균형을 강화를 하지만 또 자체적인 영향을 위한 그런 내적 균형을 모색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제 판단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어떻게 보면 시점에서 대중 정책이 전개되는 것과 관련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질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언뜻 지금 흥미롭게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했을 때 동북아에 있는 국가의 한 사람으로 해서 중국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인식을 해서 어떻게 나올까?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대만 문제를 갖고 미중 간에 아주 첨예한 내지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도 꽤 그것과 관련된 이제 신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막상 중국에서 커다란 물론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이 이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크게 어떤 움직임보다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것과 또 더불어서 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그런 지금 이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측면도 있고 그 입장을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갖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이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하여튼 또 미국 측의 그런 제재라고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동참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는 아주 흥미롭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보고 있고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관련해서 우리 정 박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방금
이동민 교수님께서 미국과 중국의 측면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 좀 보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국제 질서, 지정학적 차원에서 저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터진 사건이지만 이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어떤 의미, 그리고 이것이 특히 유라시아라는 이 지정학적 의미에서 봐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주도한 게 1대1로 전략입니다. 근데 1대1로의 주요 포인트가 유라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는 중국으로 시작해서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해서 중국이 새로운 유라시아의 어떤 질서를 모색하겠다. 영내 질서를 모색하겠다.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이 사건을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푸틴 대통령이 이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 맞춰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과 그 중러 간에 이제 그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공동 성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이 유라시아에 대한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향후 중국과 러시아가 다자적인 국제 질서를 구축해 나가자. 특히 유라시아에 대해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유라시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과 나토의 동진 정책 그리고 미국이 인도 태평양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정책 이것이 결국은 이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이 대륙을 놓고 지금 벌이고 있는 하나의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가속할 수밖에 없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어떤 지정학적인 지금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봤을 때는 그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함의 그리고 우크라이나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보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 이게 지금 다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지역에서 되게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지역에서 향후에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미국과 중국이 지정학적인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발생을 한 거고 근데 이것이 단지 우크라이나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반도 문제도 있죠. 대만 문제도 있죠. 남중국해도 있죠. 아프간 문제도 이거 지금 아직 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그 선상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하나의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이 다자적인 국제 질서 구축에 의해서는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2022년도만 해도 중국의 대외 경제 그 수출액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2020년도에 중국의 러시아 무역 전체 수출량이 한 15% 20%예요. 왜 미중 간에 경쟁이 되면서 중국과 미국 서방 국가들의 경제는 축소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러시아의 관계는 커졌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터져서 지금 러시아의 전체 교역 규모액의 절반 이상이 중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그 교역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이번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 중국과 러시아가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와 석유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 뭐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지만 앞으로는 중국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건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만약에 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을 안 한다고 해도 중국이 거기를 대체를 해준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중국이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 이 미중 간의 전략 게임
그리고 지정학적인 유라시아를 놓고 지금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뿐만 아니라 대만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푸틴이 동계 올림픽 때 왔을 때 푸틴이 가장 시진핑한테 얘기한 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겠다.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겠다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한반도 문제에도 저는 영향이 돼요. 한반도 문제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도 결국은 지정학적, 특히 한반도도 유라시아의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어떤 전략적인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의 이러한 구조는 더 좀 강화될 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미국이야 서방 국가들은 뭐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가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협력을 확대시켜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러시아가 그러면 그 쉽게 굴복하겠냐? 그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좀 더 이렇게 균형적인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 박사님이나 우리 이동민 교수는 공이 중국 전문가로 해서 중일이란다. 중러 관계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외교 안보적으로나 공이 긴밀화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더 가속화한다고 그럴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보는 거고, 아까 우리 이동민 교수가 언뜻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 분리해서 어떻게 보면 접근하자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그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모양새, 결국은 미중 간에는 어떻게 보면 견제라고 그럴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러 관계하고는 그 반대로 어떻게 보면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 공통된 의견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한중 관계 내지는 한국의 대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는 이제 환경은 뭐 이 정도로 간략히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요 주제라고 그럴까 라고 할 수 있는 신정부 윤 당선인의 이끌 신정부가 추구할, 적어도 우선적으로는 최근까지 얘기 나온 신정부의 대중정책 방향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동민 교수님 먼저 간략히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신정부의 대중정책 기조는 뭐 아직 확연하게 드러난 바는 없지만,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 대중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뭐 우리 정부가 이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그런 영내의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또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국제사회의 규범과 또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만약에 중국이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는 하겠다.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표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아까 정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우리 서해의 여러 해상의 문제를 비롯한 한중 간의 그러한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이제 얘기하고, 또 건설적인 양국 관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국제사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협력 분야, 그리고 또 이제 경쟁 분야, 또 대립 분야의 그런 세밀한 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연한 대응이 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계에서는 지금 너무나 이제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만 이 초점을 맞추고 미중 전략 경쟁 구도를 보는데, 다른 그런 영역에서도 뭐 한번 조명해 보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정재영 박사님 뭐 추가적으로든. 지금 뭐
저도 뭐 정확히 앞으로 이제 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한중 관계를 이끌어갈지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이제 5월달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될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결국은 이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해서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미중 간의 전략 경쟁, 그리고 유라시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영내 질서의 변화, 이 변화라는 것이 앞으로 한중 관계에 저는 상당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그 국제 질서 변화라는 거는 이제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 쿼드, 오커스, 뭐 파이브 아이즈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호 존중을 통해서 한중 관계를 정경분리 원칙을 통해서 접근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과연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만큼 호응으로 나올지는 그건 미지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지금 질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뭐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강화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또 하나는 이제 뭐 정경 분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경 분리가 가능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런 그런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도 이제 한국과의 어떤 새로운 경제 협력을 모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첨단 산업 분야라든지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부분이 협력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협력이 어렵다거나 여러 가지 뭐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게 어렵다고 했을 때 과연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만큼 또 협력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상호 존중을 얘기는 하지만 그 상호 존중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의 국력의 격차도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이고 또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한국이 얼마만큼 이런 변화, 질서의 변화, 국제 질서나 영내 정서의 변화 속에서 이제 한중 관계를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좀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중국이 지금 올해가 이제 시진핑 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20차 당대회. 그리고 중국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시진핑의 어떻게 보면 3년임이 시작이 되고 있고, 중국은 나름 2049년 중국의 꿈,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을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중국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변화 속에서 과연 한국이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을 강조를 하고 뭐 상호 뭐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 균형이 조금 기울어지거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했을 때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좀 변수의 요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라고 하면, 과거는 중국이 영내 국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지금의 중국은 이제는 세계 제2의 경제 국가로 부상을 하면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보는 시각은 이제 국제적 차원, 특히 미국과의 경쟁 국면, 전략 경쟁, 패권 경쟁 차원에서 이 주변 국가들의 관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한 측면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왕에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다 이제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언뜻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더 그 뭐라 그럴까 아직 구체화된 거는 뭐 거의 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대중 정치에게 이제 평가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이랄까 하는 것까지 같이 조금 더 부연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뭐 아까 저희 이동민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했다시피 지금 미중 관계가 뭐
경쟁이긴 하지만 3C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중이 경쟁도 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뭐 선을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의 미중 간의 관계가 과거 또 미소와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많이 얽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미소라는 거는 이념적으로 대립 구도였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 미중은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의 가장 큰 규모액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또 북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또 중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전략적 균형이 아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만약에 우리가 뭐 쿼드라든지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사드 추가 배치라든지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지 뭐 미군의 전략 자산, 이러한 것들이 뭐 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속화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러일으키는 그 효과가 지금 한반도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을 때는 뭐 그런 영향이 적었다고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는 지금 국제 질서가 갈수록 양분화되고 있는 구조 속에서 만약에 이러한 구조화에서 우리가 균형을, 전략적 균형이 아닌 어느 한쪽으로 만약에 기울인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북중러대 한미일 신냉전 구도, 이런 식의 구도가 뭐 전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데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중요를 한데, 우리 협력 관계가 중요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 그리고 한미일 이런 협력에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럼 당연히 한국과 중국이 협력의 동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중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동인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여러 가지 어떤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될 요소가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어쨌든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 그러한 위치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미중 간의 어떤 전략적 균형, 그리고 동북아의 어떤 이런 어떤 그 편가르기가 아닌 적어도 뭐 다자간 안보 협력이라든지 뭐 그리고 북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뭐 사자가 됐든 육자가 됐든 이런 어떤 협력 체제를 지금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뭐 당연히 지금 중국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북핵 문제 솔루션,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게 행동 대 행동, 뭐 쌍중당 쌍계 병행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미국은 당연히 뭐 선 비핵화 얘기를 하는데 그 서로 지금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거기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거기서 합의점을 놔두도록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뭐 미국 측에서 선 비핵화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같이 사실상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그럼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호응할 수 있을지, 중국이 얼마만큼 호응할 수 있을지, 또 러시아도 당연히 호응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지금 나타난 국제 질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간다고 했을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그것이 과연 유엔 안보리에 갔을 때 뭐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당연히 중국, 러시아가 비토가 논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역사적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어도 이제 조금 균형에 잡힌 시각에서 나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국과 중국이 당연히 뭐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한국과 중국한테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를 구동적인 이해관계를 확대를 넓혀 나가면서 협력의 공간을 좀 찾아 나가고, 그 또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RCEP이라든지 한중일 FTA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가고,
그리고 남북중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가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좀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 한중 관계를 좀 모색을 해야지 앞으로의 30년의 한중 관계가 저는 조금 더 좀 긍정적인 발전으로 좀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신정부의 대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그 미국 편향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좀 더 균형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이덕민 교수님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덕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네. 그것과 관련해서 네. 제가 아까도 언뜻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맨 처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혹시 이 중국의 내지는 시진핑 주석의 대만에 대한 접근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이 혹시나 하는 우려가 알게 모르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 중국에 있어서 내지는 시진핑 주석에 있어서 대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기적인 어떤 그 달성의 목표 내지는 꿈인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포함을 해서 그게 한국의 균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아주 그 중요한 어떤 그 계기라고 그럴까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러한 그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정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내 긴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고속이 되게 된다면, 이 고조가 되게 된다면은 이제 북중러 그리고 또 한미일 중심으로 그 신냉전의 구도가 이제 형성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개연성이 좀 커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소장님께서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그런 대만 문제와도 이제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 1949년도 10월에 그러한 그 혁명 세력들이 그 베이징에 입성하는 시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대만 문제를 포기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간략하게 이제 보면 중국의 이제 무기 역량 강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 이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에는 이제 대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했는데, 이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서 그러한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욕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 위험 요소가 이제 자리 잡고 있고, 또 중국이 추진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그 대만이나 또 영내 국가들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대한 그런 입장을 그 달리하고 대만에 이제 접근을 한다거나 대만을 이제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만의 그런 그 독립을 그런 지지를 하게 된다면 그 좀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이제 레드라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 독도에 뭐 접근을 한다 하면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그런 그 면모까지 있는데, 중국의 지도부는 그러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뭐랄까 그 심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것은 위기관리 메커니즘의 구축이라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그 국제사회의 그런 그 3C 전략 차원에서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한반도 문제가 또 비화되고 악화되거나 또 주변 지역 문제로 이제 연루돼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 소통 라인을 이제 구축을 하고 또 위기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비전통 안보 협력 또 경제 교류도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특히 비확산의 문제, 뭐 미중 간에 뭐 협의하자고 하는 입장인데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경제관계 차원에서도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뭐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또 중앙아시아 국가,
중동의 산유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 등 어느 특정 지역이나 국가도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디커플링 하자는 국가는 지금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완전한 시장의 분리보다는 기술 분야 차원에서의 그러한 시장의 재조정에 대한 그러한 그 전략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학계와 또 이 전문가들 사이에 그런 객관적인 팩트,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그 상무부와 또 무역대표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그 중국이 수입을 약속한 그런 미국의 뭐 미국산 농산품을 비롯한 여러 이제 그런 수출품이 60%밖에 이제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압박을 제기하기 시작을 했고, 또 미중 양국 간에는 이러한 지속적인 그런 무역 교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장하였던 그런 전면적인 그런 디커플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고, 또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인 대결별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전략적 재동조화, strategic recoupling 차원에서 이제 그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전략 산업에 대한 시장의 양분화는 추진하고 있지만은 전면적인 그러한 이 중단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이 대립 부분을 강조하는 분야는 사실상 중국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방금 얘기했던 대만 해협이나 뭐 남중국해 등을 포함한 이 군사안보 영역의 분야이고, 또 중국 정부는 군사적으로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 정부를 미국이 뭐 군사적으로 전복을 하겠다고 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 동아시아의 핵심 동맹국들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서 중국의 그러한 영토적 야욕을 억제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 양국 간의 이 군사안보 영역 차원에서는 대립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그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고 또 더욱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커스와 같은 안보 협력을 이제 구축을 하려 하는 것은 이 중국의 해상 영토의 팽창과 뭐 최근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각도의 그런 그 공세적인 국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 중국이 만약에 대만 해협을 뭐 장악하게 된다거나 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는 인도태평양은 물론이고 뭐 남중국해 또 동중국해를 넘어서 서태평양까지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미국을 비롯한 뭐 호주, 일본 이런 국가들은 굉장히 사활을 걸고 저지하려 할 것이고, 또 이러한 맥락에서 동맹국들의 대응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다, 뭐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 또한 그러한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한국은 기술 동맹 구축을 넘어서 또 우리의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그러한 그 전략이 있고, 또 불가피하게 또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대응이 이 단기적인 그러한 목적이 아닌 우리 한국의 그러한 존립, 또 번영, 또 평화라는 그러한 국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단은 목적과 다르다. 그리고 수단은 또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또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다각도에서 그 전략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중요한 점은 우리의 대외 정책이 영내 안정을 지나치게 그런 해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면서 대응하는 것을 저는 희망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한국도 그 대중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제 안보 군사적 측면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그 여러 그런 그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해 볼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3단계 융합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거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첫째는 1단계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튼튼한 군사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외적 균형, external balancing 전략을 구축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 사태를 위해서 우리 한국의 자강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이 내적 균형, internal balancing 전략을 이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또 3단계로는 우리 한국의
그 외교의 그런 외연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그 안보적 사유가 이 한반도를 넘어서 그 영내의 불안정 요소들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추진하고 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뭐 신남방 정책이나 뭐 여러 정책을 지금 그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뿐만 아니라 뭐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또 중동, 아프리카, 유럽 국가들과도 협력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축하고 추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재영 박사님이 균형이라고 하는 차원의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와 유사한 차원에서 우리 이동민 교수는 뭐라고 그럴까 실사구시의 방향이라고 그럴까 내지는 그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 프라그매티즘적인 그러니까 중심은 갖고 있대.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그 중심은 갖고 있대. 좀 더 수단적이랄까 뭐 이런 차원에서는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는 실사구시적 내지는 프라그매티즘적인 어떤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일본 외교 전공이라고 할까, 일본 정치 전공이라는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이제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한 가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언급하기는 참 쉬운 균형이고 실사구시고 한데 막상 생각보다 이것을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념 때문에 경직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경직돼서 어떻게 보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좀 어긋나기도 하고 그 갈등적인 측면이 초래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이런 그 균형 내지는 실사구시 뭐 프로그래티즘 다 좋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신정부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유념해야 될 어떤 그 과제라고 그럴까 측면이라고 할까 개념이 있을지 뭐 저는 언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제 전공인 한일 관계라고 그럴까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리더십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아주 국내외적인 차원에서 이게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하는데 이과 관련해서 앞으로 한중 관계가 커다란 갈등이나 위험한 어떤 없이 앞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셔서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정 박사님? 네. 한번. 뭐 저는 뭐 아까 뭐 이동민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을 하셨다시피 한국과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정치 체제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또 이웃이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런 국제 질서, 국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중국도 역시 변화하고 있고요. 중국의 어떤 제해 전략 이런 것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지금 국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변화를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관찰을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관찰을 통해서 한중이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간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제나 이런 부분은 많이 이렇게 그 위주로 발전이 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양자 간의 관계라는 것이 뭐 경제만 모든 것이 또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의 어떤 국제 질서 변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외교라든지 안보, 정치 이런 분야에서의 어떤 협력, 소통은 이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역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한국한테 얘기하는 것이 외교 국방 분야의 어떤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의 소통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중 간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 30년의 관계가 경제라든지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분야 위주로 발전을 해왔다고 하면 앞으로의 이제 한중 관계를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하되 좀 더 내실화 있는 걸로 다져 나가면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소위 지금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인 동반자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직은 말은 전략적 동반자라고 하지만 뭐 아직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한중이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관계를 모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치라든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어떤 고위급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소통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좀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내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영내 지금 대만 문제, 뭐 아까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 문제, 이게 다 연계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이게 뭐 분리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뭐 향후에 대만 해협에서의 위기라는 것이 한반도로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것이고, 한반도의 또 위기가 또 중국의 대만 문제, 동중국해, 뭐 남중국해 다 연계된 거. 왜냐하면 여기가 다 하나의 그 제1도련선 안에 있는 것이고 다 중국과 연관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러한 어떤 영내의 이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럼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영내 국가들, 미국, 뭐 북한, 일본 이런 국가들, 뭐 러시아도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좀 이제는 말이 아닌 좀 진실하게 실질적으로 좀 소통을 해서 이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저 문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터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계속 러시아가 나토의 문제, 나토의 동진 문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유럽 국가들이 그런 걸 무시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폭발해서 이번에 전쟁이라는 걸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지금 영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보적인 이슈들, 북핵 문제, 뭐 대만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역시 이게 다 향후에 폭발성이 있는 잠재력을 가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그러한 노력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것이 그런 공론의 장이 아니고 일부 국가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것이 뭐 중국이 어느 국가가 배제되고 일부 국가가 배제되고 일부 소위 소통이 되는 국가들만 나와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뭐 나토끼리만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 거.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가 터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발생을 해왔던 거고, 지금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런 위기의 문제들이 잠재적으로 갈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영내 국가들이 이제는 좀 실질적으로 다 함께 모여서 이런 문제들을, 이게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갈등으로, 그리고 여기에서의 어떤 갈등은 훨씬 더 폭발력이 크다는 거죠. 여기는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고, 여기에서의 뭐 만약 여기서의 어떤 군사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핵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아주 리스크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뭐 말이 아닌 실질적인 어떤 행동 그리고 어떤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뭔가 포용적이고 열린 어떤 좀 다자적인 안보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이동민 교수님. 네, 저도 뭐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신정부가 실용적인 그런 외교,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라고 이제 언급했는데,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이익이 이렇게 침해가 된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국민들도 한중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이제 바라게 될 것이고 또 지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전략적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긴장이 너무나 한쪽에서 이제 이 긴장이 고조가 되면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같이 이제 동시에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이제 한중 관계 차원에서의 그런 전략적 소통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 미중 양국 간의 그런 특히 이제 군사 안보 차원에서의 이 전략적 소통 이 구도가 사실상 이제 붕괴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동태적 그런 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한 시간은 고사하고 2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막상 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좀 소개해 드려서 봤지만, 막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것이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건지 하는 의문까지도 좀 들기도 하고, 결국 각자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통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로 진행되는 그런 사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 동북아에서 내지는 동아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시 또 기회가 되면은 한중 관계가 아닌 중국이라고 하는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정재영 박사님, 그리고 또 멀리서 참여해주신 우리 이덕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